이런 데는 평생 처음이시죠? 한남동 대저택 응접실에 울려 퍼진 이 말에 이준호는 찻잔을 든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예비 사돈인 한기호의 아내 오미라가 건넨 말이었죠.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조롱의 기운을 느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준호는 63살,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경비 유니폼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아빠, 오늘도 수고하세요. 딸 수진이 출근길에 건네는 인사에 우리 딸이 최고지라며 환하게 웃어주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비라는 직업을 하찮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이준호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정직하게 일하고 가족을 책임지며 딸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이준호에게 딸의 결혼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었죠. 29살이 된 수지는 대학 졸업 후 일반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외모보다는 내면을, 화려한 것보다는 진실한 사람을 중시하는 딸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지였어요. 거칠애에는 관심이 없고 검소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딸이 자랑스러웠죠. 예비 신랑인 한세연은 중견기업 대표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수진을 대하는 모습도 다정해 보였고 겉보기에는 젠틀한 남자였죠. 하지만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예비 사돈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근사한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었어요. 딸이 정성스럽게 알아보고 예약해둔 곳이었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분위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기호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사돈 될 사람에게 예의는 갖춰야지요.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가든 파티 형식으로 하시죠.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마치 명령하는 듯한 투였죠. 이준호와 아내 정민은 당황했지만 딸의 결혼을 위해 기꺼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어디서 하든 상관없어. 수진에게 괜찮다며 말했지만 이준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상견례 당일 한남동 대저택에 도착한 순간부터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건물, 정문 앞에 늘어선 고급 외제차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넓은 정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와, 정말 크다. 정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수지는 괜찮은 척하고 있었지만 표정이 다소 굳어 보였죠. 이준호 가족은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기호 부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어서 오세요. 말로는 환영한다고 했지만 표정과 말투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이 났죠. 마치 우선 대하듯 하는 태도였습니다. 한기호는 58세, 한성중공업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했어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값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 여간 자신만만해 보이지 않았죠. 그의 아내 오미라는 56세,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 하세요? 한기호가 건넨 첫 질문이었어요. 퇴직 후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한기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죠. 아, 경비. 요즘도 그런 일 하시는 분 계시구나. 말끝에 묻어나는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마치 그런 하찮은 일이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오미라는 더욱 노골적이었죠. 정미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미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죠. 옷에 먼지 묻으면 안 돼요. 이 옷은 100만 원짜리거든요. 오미라가 덧붙인 말에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옷소매를 만져봤습니다. 정미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옷이었는데 갑자기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준호만은 조용히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서서히 그늘이 드리우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을 위해서 말이에요. 식탁에는 값비싼 요리들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고급 요리들이었죠. 하지만 음식 맛을 느낄 여유는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거든요. 한기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업 자랑에만 열을 올렸어요. 저희 한성중공업은 업계에서 꽤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세연이가 물려받을 회사니까 걱정 없으시죠? 그러면서 슬쩍 상대방 가족을 무시하는 말들을 섞어 넣었죠.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일자리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경비일도 나름 안정적이긴 하니까요. 이준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예리하게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한기호의 허세 섞인 말투, 오미라의 거만한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상처받고 있는 딸과 아내의 모습까지 말이죠. 상견례는 점점 이준호 가족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죠. 상견례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자 한기호와 오미라의 본격적인 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오미라가 찻잔을 우아하게 들며 물었어요.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아, 그냥 회사원이구나. 요즘은 간호사도 괜찮다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에는 좀. 오미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기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요즘 시대에 직업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겉으로는 관대한 척하면서도 속내는 달랐어요. 다만 우리 세연이가 물려받을 회사가 있으니까 며느리도 그에 걸맞는 품격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세연은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말에 동조하지도 반박하지도 않는 우유부단한 모습이었죠. 정민은 딸이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죠. 수진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딸을 감쌌습니다. 성실한 건 기본이고요. 우리 집안은 전통이 있거든요. 오미라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저희 시댁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고 아버님은 사업으로 성공하셨거든요. 그런 가문의 며느리가 되려면 말을 하다 멈춘 오미라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준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가문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사랑도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한기호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문의 결합이거든요. 서로 어울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오미라가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혹시 수진 씨 외국어는 하세요? 요즘 재벌가 며느리들은 최소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기본이거든요. 영어는 조금. 수진이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죠. 조금? 그럼 토익은 몇 점이에요? 700점 정도. 어머, 그것 가지고 어떻게 국제회의에 동석하려고 그래요? 우리 세연이는 해외 출장도 자주 가고 외국 바이어들과 미팅도 많은데.
오미라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정민은 딸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수진이는 언어보다는 다른 재능이. 다른 재능요? 혹시 악기라도 하세요? 피아노? 바이올린? 아니요. 그럼 서예라도? 아니면 꽃꽂이? 연이은 질문 공세에 수진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준호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죠. 한기호는 더욱 직설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세연이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건데 무슨 고민이시죠? 이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분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싶어서요. 물론 사랑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결혼은 양쪽 다 불행하거든요. 오미라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세연이 행복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혼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죠.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말이에요.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이준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기호가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물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저희 쪽에서는 10억짜리 집을 아이들에게 줄 예정입니다. 10억요? 정미가 깜짝 놀라며 물었죠. 네, 요즘 결혼 기준이 그 정도인데 이 정도면 싼 거거든요. 물론 사돈댁에서도 성의는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미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예단으로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체면이 서죠. 못하시겠으면. 말을 멈춘 오미라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뭐, 파혼도 생각해봐야겠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고 수지는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준호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모든 시선이 이준호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하게 한마디만 남겼어요. 그럼 예단은 못하겠습니다. 저희도 생각이 필요하겠네요. 한기호와 오미라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그러시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저희도 시간이 있거든요. 한기호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민은 딸의 손을 꽉 잡았죠. 이준호는 아무 말 없이 가족들을 챙겨 자리를 떴습니다. 대저택을 나서면서 이준호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죠. 이 조용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흐느꼈고 정민은 딸을 달래느라 바빴죠. 이준호만은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성중공업 사무실은 이른 시간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김대리가 황급히 한기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한기호가 커피를 마시며 무심코 물었죠.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김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어제 장마감 후부터 악재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 시초가가 하한가로 시작했습니다. 한기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뭔 소리야? 무슨 악재가 나왔다고? 거래처에서 줄줄이 계약 철회 통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명건설, 현대산업, 삼성물산 모두 계약 취소라고. 김대리의 말에
한기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렵다고 하네요. 한기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위기에 처한 건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든 것이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 회사를 건드린 거지?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기자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 부실 경영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기자들까지? 이건 뭔가 조직적이야. 한기호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리 없었거든요.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성중공업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리, 투자자 명단 가져와봐. 혹시 최근에 지분 변동이 있었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리가 서둘러 나가려는 순간 한기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기호 대표님이시죠?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 김철수입니다. 한남동 대저택 건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한기호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대표님, 월세 밀린 게 4개월째입니다. 건물주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시네요. 그게 이번 주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한기호는 주저앉았어요. 한남동 대저택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회사 자금난으로 월세를 밀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체면상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특히 어제 상견례에서는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자랑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잃게 생겼습니다. 여보, 오미라가 급하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기자들이 집 앞에 와 있어. 뭐라고? 한성중공업 부실 경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터뷰 요청한다고. 한기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회사도 집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김대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투자자 명단 확인했는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 최대 주주가 바뀌어 있어요. 이준호라는 분이 지분의 30%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준호? 한기호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분명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한기호는 머릿속을 뒤져봤어요. 이준호. 그때 번개처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만난 예비 사돈의 이름이 이준호였어요. 설마 그 사람이? 한기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자신이 경비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회사 최대 주주라는 말인가요? 김대리, 이 이준호라는 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리가 급하게 나간 후 한기호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어제 상견례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한편 이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 유니폼을 입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는 수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어요. 회장님, 한성중공업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약 철회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협력업체들도 모두 통보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준호는 담담하게 전화를 받으며 업무를 처리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예정된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차분했죠.
사실 이준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기호의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한남동 대저택이 누구 소유인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어제 상견례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준호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상견례 이후 아버지가 너무 조용했거든요. 괜찮다. 우리 딸 걱정하지 마. 이준호가 다정하게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 내가 상처받는 걸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더라. 수지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단단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죠. 그날 오후 한기호에게 결정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기호 대표님이십니까? 재민건설 비서실입니다. 이준호 회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시는데요. 이준호 회장? 네, 내일 오후 2시에 시간 되시면. 한기호는 전화를 받고 완전히 멍해졌어요. 재민건설의 이준호 회장? 국내 5대 건설사 중 하나인 재민건설의 전설적인 인물? 그리고 어제 만난 그 사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기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민건설 이준호 회장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이준호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죠. 재민건설 창업주 이준호, 현재 국내 건설업계 최고 실력자, 검소한 생활로 유명한 재계 인사, 자수성가 신화의 주인공, 은퇴 후에도 그룹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 기사를 읽을수록 한기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여보, 큰일 났어. 한기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오미라를 깨웠습니다. 왜 그래? 밤늦게 뭔 소리야? 어제 상견례에서 만난 그 사람. 재민건설 회장이야. 오미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민건설 이준호 회장. 우리가 어제 경비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 말이야. 오미라의 얼굴에서도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 내일 만나자고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한기호는 머리를 감쌌어요. 어제의 상견례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했어요. 다음 날 오후 재민건설 본사. 한기호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서 쉽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기호 대표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한기호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회장실 문이 열리자 이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포스가 느껴졌죠.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기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뭘 몰랐다는 거죠? 이준호가 천천히 물었어요. 회장님이 이런 분이신 줄. 어제 제가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신뢰요?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경비 일한다고 했을 때 무시하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 딸과 아내를 모욕한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기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기호 대표님. 이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됐어요. 상대방이 어떤 집안인지, 얼마나 부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기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제 봤죠.
당신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입니다. 이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경비라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깔보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더군요. 회장님, 그런 집안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준호가 돌아서서 한기호를 바라봤어요. 한성중공업 투자권은 모두 철회하겠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기호가 벌떡 일어나며 간청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백 명의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니죠. 이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당신이 회사를 제대로 경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한기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죠? 사람을, 돈으로 판단한 것을, 당신을 무시한 것을, 그게 다인가요? 이준호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제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제 아내가 얼마나 굴욕감을 느꼈는지 아세요? 한기호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이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오늘 일찍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곧 들어갈게.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아빠가 좋아하는 걸로 해요. 엄마랑 같이 준비할게요. 그래, 우리 딸. 아빠가 맛있는 거 사갈게. 전화를 끄는 이준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딸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이준호가 다시 한기호를 바라봤습니다. 저한테는 딸이 전부예요. 그 딸이 상처받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죠? 제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준호가 자리에 앉으며 최종 통보를 했어요. 한성중공업과의 모든 계약은 해지입니다. 그리고 이준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죠. 한남동 대저택도 이번 달 안에 정리하세요. 더 이상 월세를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한기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그 집도 회장님 것이었습니까? 네. 제가 투자 목적으로 사둔 집이었죠. 당신이 살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제 보니까 마치 자기 집인 양 자랑하더군요. 한기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집도 모든 것이 이준호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요? 제 아들 세연이는 정말 수진 양을 사랑합니다. 아이들만큼은 그건 제 딸이 결정할 일이에요. 이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것처럼 당신 아들도 저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런 사람과 제 딸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기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죠. 그럼 이제 가보세요.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이준호가 일어나서 한기호를 배웅했어요. 한기호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한성중공업 파산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한기호와 오미라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였어요. 회사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한남동 대저택에서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오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동안 누려왔던 화려한 생활은 모두 거품이었습니다. 값비싼 명품들, 고급 승용차, 모든 것이 압류당했죠. 엄마, 아빠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한세연이 부모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수진과의 결혼은 이제 물 건너간 일이 되었거든요. 세연아,
넌 수진이한테 사과해야 해. 오미라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 집안을 무시한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한세연은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상견례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었죠. 수진의 아버지 이준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평범한 경비가 가질 수 없는 카리스마와 위엄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부모의 말에 휩쓸려 그 직감을 무시했었습니다. 세연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가서 진심으로 사과해봐. 한기호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돈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한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시간 좀 있니?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제 상견례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만나서 이야기하자. 제발 한 번만.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둘이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만났어요. 한세연은 수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어제 우리 부모님이 너희 가족한테 너무 심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수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넌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내 부모가 우리를 무시할 때 가만히 있었잖아. 한세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비겁했었거든요. 부모에게 반박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맞아. 내가 잘못했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세연아, 난 실망했어. 정말로.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날 보호해주지 못하잖아. 수진아, 우리 아빠가 경비라는 게 그렇게 창피해? 우리 가족이 그렇게 못나 보여? 한세연은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럼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내 부모가 우리를 무시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수진의 질문에 한세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의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 상처받은 건 이미 받았는걸. 수진이 일어서려 하자 한세연이 급하게 붙잡았어요. 수진아,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내가 달라질게.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야? 내 앞에서, 내 가족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할게. 진심으로. 한세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세연아, 늦었어. 너무 늦었어. 난 이제 너를 믿을 수 없어. 중요한 순간에 날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 수진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한세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바라봤어요. 수진아, 제발,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한세연은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세연은 수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준호와 정미, 수진이 모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세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이준호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로 왔나? 사과하러 왔습니다. 어제 제 부모가,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세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잘못했다는 거지? 이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이와 어머님, 아버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부모가 무시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인가? 제가 겁쟁이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비겁했습니다.
한세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이준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세연 씨,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네. 어제 당신이 보여준 행동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야. 그런 사람과 내 딸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한세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세연 오빠, 이제 그만해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한세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끝이었어요. 그가 떠난 후 이준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니? 네, 아빠. 오히려 후련해요.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요. 이준호는 딸의 현명한 판단을 대견스러워했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한성중공업 파산 소식이 확산되면서 한기호 가족은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었습니다. 한남동 대저택에서 쫓겨난 그들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누려왔던 화려한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죠. 이게 다 내 잘못이야. 한기호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니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오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 옷들은 모두 팔아야 했고 이제는 마트에서 할인하는 옷을 입어야 했죠. 여보, 우리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 돈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우리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알겠어. 한기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이준호 회장님 가족한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 그때 한세연이 집에 들어왔어요. 수진과의 만남에서 돌아온 후 며칠째 풀이 죽어 있었죠. 아들아, 어떻게 됐니? 오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어요. 한세연이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한기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의 인생까지 망쳐버린 것 같았거든요. 아빠, 엄마,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한세연이 부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준호 회장님 가족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 우리가 눈이 멀었구나. 한기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과 지위만 보고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했어. 그날 밤 한기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상견례 당일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이준호의 차분한 모습, 정미의 상처받은 표정, 수진의 굳은 얼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기호는 결심했어요. 여보, 나 이준호 회장님께 직접 가서 사과하고 올게. 여보,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적어도 진심으로 사과는 해야지. 오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같이 갈게. 수진 씨 어머님께도 사과해야 해. 한세연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세 사람은 이준호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한남동 대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한 곳이었죠. 정말 이런 곳에 사시는 거구나. 오미라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현관문을 두드리자 정미가 나왔습니다.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정미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한기호 가족이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죄송합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한기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오미라와 한세연도 함께 머리를 숙였죠. 들어오세요. 정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이준호와 수진이 있었어요. 한기호가 이준호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미라도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이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일어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기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회장님을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오미라도 울먹이며 정미에게 사과했어요. 정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그날 상견례에서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요. 한세연도 수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이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일어나세요, 다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니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기호가 계속해서 고개를 조아렸어요.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한 제가 잘못됐습니다. 회장님 가족을 무시한 것도 수진 씨를 모욕한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오미라도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거만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옷에 먼지 묻는다고 한 말.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정민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 화가 나는 일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측은하기도 했거든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사과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기호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회장님, 저희 회사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만큼은 아버지. 한세연이 급하게 아버지를 말렸어요. 그만하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한세연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오빠, 이제 너의 행복을 빌어줄게.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한세연의 말에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비록 결혼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이준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한기호 대표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한기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 아셨을 테니까. 네.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기호 가족은 깊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모든 것이 정말 끝났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사과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한기호 가족이 떠난 후 이준호의 집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수진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이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응, 괜찮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한기호 가족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여보, 너무 냉정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지금은 궁지에 몰려서 그런 거고. 하지만 한세연 씨는 정말 수진이를 사랑하는 것 같던데요. 정미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래도 엄마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날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결혼해요? 수진의 말이 옳았습니다. 한세연은 분명 수진을 사랑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부모에게 반박할 용기도 수진을 지킬 용기도 없었죠. 우리 딸이 옳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지켜주는 것이거든. 그날 저녁 이준호는 오랜만에 딸과 둘이서 산책을 했어요. 아빠, 회장님이셨던 거 맞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궁금했었거든요. 아버지가 평범한 경비치고는 뭔가 다른 점들이 많았어요. 말투나 행동,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 같은 것들이요. 응, 맞다. 이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왜 경비 일을 하세요? 회장님이시면 그냥 편하게 지내셔도 되는데, 편하게 지내는 게 행복한 건 아니야. 이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고 정직하게 일하는 게 더 의미 있어. 수진아, 아빠가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는지 알아? 이준호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여주고 싶었어. 중요한 게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이준호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늘 한기호 씨 가족을 봤지? 돈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무시했지만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았잖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너는 달라. 처음부터 사람을 중시했어. 아빠, 그런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로. 이준호의 말에 수진은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빠, 그럼 앞으로도 계속 경비 일하실 거예요? 당분간은 그럴 생각이야. 아빠는 그 일이 좋거든. 이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고마움 받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를 거야. 수지는 이런 아버지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이렇게 검소하고 겸손한 사람은 드물거든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뭔 소리야? 너는 내 방식대로 살면 돼. 아니요, 정말로요. 사람을 중시하고 겸손하게 살고 싶어요. 이준호는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동안의 교육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편 한기호 가족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기호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고 옴이라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세연도 작은 회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이런 삶에도 적응해 갔습니다. 여보, 이상해. 오미라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뭐가?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 남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가식적으로 굴지 않아도 되고. 한기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맞아. 예전에는 항상 체면 생각하느라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좋아. 한세연도 변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을 무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정중하게 대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죠. 아들아, 너 많이 변했다. 오미라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저도 그렇게 느껴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우쭐했는지. 한세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수진이를 잃은 건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가족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준호 가족에게 받은 교훈을 절대 잊지 않기로 했죠. 몇 달이 지난 후 한세연은 우연히 수진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오빠?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오빠도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한세연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 뭔데요?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행복해.
한세연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분명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수진도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이제는 진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은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 상처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난 후 모든 것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준호는 여전히 경비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이 아저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죠. 이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준호의 하루는 언제나 이런 따뜻한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일상이 그 어떤 회장실에서의 시간보다 소중했어요. 수지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일이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녀에게는 천직이었죠. 딸아, 요즘 일이 재미있나? 네, 아빠. 정말 보람 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려운 할머니들 도와드리고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매일이 의미 있어요. 이준호는 딸이 이런 일을 선택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선택했거든요. 우리 딸이 최고야.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정미도 요즘 새로운 취미를 가졌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독거노인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말벗이 되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김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남편분이 준호 씨 닮았다고 하시네. 그래, 어떤 분이신데?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참 좋은 분이셨다면서 계속 그리워하세요. 이준호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사업 성공보다 값졌거든요. 한편 한기호 가족도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기호는 작은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동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한 대리님, 정말 성실하세요.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 공장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동료들의 칭찬에 한기호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예전에는 아랫사람들한테 받는 칭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진심 어린 인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오미라도 마트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일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언니가 계시면 손님들이 좋아해요. 참 친절하시거든요. 동료들의 말에 오미라는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남들을 내려다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세연은 작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서서히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세연 씨, 정말 믿음직해요.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든든해요. 상사의 칭찬에 한세연은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수진을 생각했어요. 아직도 그녀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냥 행복하기만 바랐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준호는 회사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동료 경비원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왜 그래? 아저씨가 누구신지 알아낸 사람이 있대요.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이준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들통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라고 나왔는데? 재민건설 이준호 회장이 경비로 일하고 있다고. 대박이에요. 곧 온라인에서는
이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재벌이 경비로 일한다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게 진짜 어른이지.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이준호의 검소한 삶과 겸손한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거든요.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해왔지만 이준호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었죠. 수지는 아버지가 유명해진 것을 걱정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너무 관심 가질 것 같은데. 괜찮다. 금방 잊어버릴 거야. 이준호가 딸을 안심시켰어요. 아빠는 그냥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변할 거 없어? 정말로 이준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경비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화제가 된 것도 잠시, 곧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죠. 몇 달 후 한세연은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였는데 수진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여자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한세연의 진짜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죠. 오빠,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우연히 마주친 수진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저도 요즘 좋은 분 만나고 있어요. 수진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복지관에서 일하는 동료였는데 수진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름 이준호 가족은 작은 펜션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수진이 바다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데 뭐가 더 필요해?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아빠를 둔 제가 자랑스러워요. 아빠도 이런 딸을 둔 게 자랑스럽다. 정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다. 그때 멀리서 한 가족이 바다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기호, 오미라, 한세연 가족이었습니다. 그들도 소박한 휴가를 즐기고 있었죠. 두 가족은 서로를 발견했지만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었어요. 하지만 그 인사에는 원망이 아닌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이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가족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이 깨달음을 잊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사람이 먼저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다시 경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수고하세요. 응, 우리 딸.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제가 해드릴게요. 아빠는 쉬세요. 이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에게는 이런 일상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청소부를 사돈으로 모시겠다고요? 군인 집안 체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서울 한복판 고급 호텔 연회실에서 터져나온 모욕적인 고함 소리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청소복 차림으로 나타난 신부 어머니를 향한 신랑 아버지의 분노였죠. 상견례 예법도 모르는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실 문이 열리며 두 명의 젊은 장교가 들어섰어요. 그들이 청소복 차림의 여성을 향해 정확한 각도로 거수경례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소장님, 과연 이 청소복 차림의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모욕을 퍼부었던 군인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 충격적인 상견례가 벌어지기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용산구 한빛호텔 연회실에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크림색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원목 테이블 위로 은은한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신랑 측 아버지 박철민 대령이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55세의 그는 군복 대신 네이비 정장을 입었지만 곧게 편 어깨와 단정한 자세에서 30년 군 생활의 기품이 묻어났습니다. 연회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한빛호텔이야. 장성들도 자주 오는 곳이라 격이 다르지. 박철민은 가슴을 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상견례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신랑 박상훈과 어머니 윤미경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30세의 박상훈은 단정한 차림새였고 53세인 윤미경은 고급스러운 분홍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아하게 올렸어요. 아버님, 정말 좋은 곳을 잡으셨네요. 윤미경이 연회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군 간부들이 중요한 자리를 가질 때 이용하는 곳이야. 체면상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고.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신부 측이 도착했어요. 신부 이서영이 아버지 이도현과 함께 연회실에 들어섰습니다. 28세의 이서영은 차분한 미소를 지었고 60세인 이도현은 온화한 인상의 신사였어요. 은퇴한 공무원 출신으로 조용하고 점잖은 성격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다. 늦지 않았죠? 이도현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십시오. 시간 정확하시네요. 박철민이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다운 시간 개념에 만족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신부 어머님은 어디 계신가요? 윤미경이 둘러보며 물었어요.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 생기셨어요. 곧 오실 겁니다. 이서영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김정숙은 갑작스러운 업무로 출발이 늦어진 상태였어요. 박철민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시간 약속은 군인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상견례는 양가가 모두 참석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갑자기 생겨서요. 이도현이 거듭 사과했어요. 연회실 밖 복도에서 끼익, 끼익하는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청소용 카트를 미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유니폼 위에 청소복 상의를 걸친 모습이었어요. 58세의 김정숙이었습니다. 급한 업무 중 옷이 젖어 호텔에서 급히 제공받은 차림이었거든요. 김정숙은 카트를 복도에 조심스럽게 세우고 연회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미안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차분하고 깊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이서영이 반가운 듯 일어서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서영아. 일이 좀 늦어져서. 김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중후한 울림이 있었어요. 박철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여성이 신부 어머니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윤미경도 입을 반쯤 벌린 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앞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겨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김정숙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상견례가 뭔지 아십니까?
두 집안이 처음 만나는 중요한 자리인데 박철민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군인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보, 일단 앉으시죠. 윤미경이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자, 자리부터 앉으시죠. 음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도현이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박철민의 불쾌한 표정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청소복 차림이었지만 앉는 자세만큼은 당당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에 올린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어요. 이런 복장으로 어떻게? 박철민이 중얼거렸지만 김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박상훈과 이서영은 어른들의 신경전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행복해야 할 상견례가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연회실 밖에서는 호텔 매니저가 VIP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김정숙의 이름이 특별관리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보안상 이유로 함부로 알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직원이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쉿, 조용히 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매니저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연회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어 갔어요. 상견례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벌써 아문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석 달 전 타 군단에서 용산으로 전속 발령을 받았어요. 새로운 부대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모장급 인사 발령 명령서는 서류로만 받아봤을 뿐 실제 얼굴을 본 적은 없었어요. 우리 부대는 다른 곳과 달라. 규율이 엄격하고 전통을 중시하지. 박철민이 가슴을 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신임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장성분들도 자주 오시나요? 이도현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그럼요. 특히 우리 새 참모장님은 해외 경험도 많으시고 능력이 뛰어나시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박철민의 설명에 김정숙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김정숙은 지난 10년간 해외 합동사령부와 기무사령부를 오가며 특수보직을 맡아왔어요. 대부분의 업무가 기밀사항이어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군 내부망에도 보안 등급 때문에 KJ라는 암호명으로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윤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청소복 차림 때문에 더욱 궁금했거든요. 그냥 공무원이었어요. 지금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고요. 김정숙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는 듯 했어요. 공무원이셨구나. 어느 부서에서? 박철민이 관심을 보였어요. 여러 부서를 거쳤는데 지금은 은퇴했어요. 김정숙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박철민은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들었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설마 그 김정숙 소장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서영은 어머니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가족들도 군 밖에서는 절대 어머니 직업을 드러내지 않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왜 이런 차림으로? 박상훈이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하다가 옷이 젖어서 급하게 빌려 입고 왔어. 양해해줘. 김정숙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김정숙은 오늘 오전 한빛호텔 보안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민간인으로 위장해 호텔 내부 취약점을 확인하는 특수 임무였거든요. 배관 사고로 옷이 젖자 호텔 측에서 급히 청소복을 제공했던 거였습니다. 호텔 일을 하시는 건가요? 윤미경이 짐작해서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도움을 받은 거예요. 김정숙이 정정했습니다. 이 호텔도 군 관련 행사를 많이 하던데요. 김정숙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맞습니다. 우리 부대 장교들 승진 축하연도 여기서 하고 중요한 회의도 종종 열려요. 박철민이 득에양양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인맥과 부대의 위상을 과시하고 싶었거든요. 군납업체들도 자주 오나요? 김정숙의 질문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렇죠. 깨끗하고 보안도 좋아서 업체 대표들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박철민의 대답에 김정숙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 첩보와 일치하는 정보였거든요. 연회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국방산이라고 쓰인 상자들을 나르는 호텔 직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호텔에 무슨 행사라도 있나 보네요. 이도연이 창 밖을 보며 말했어요. 아, 그 회사 알아요. 우리 부대에 물품 납품하는 업체 중 하나예요. 박철민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자주 거래하시나요? 꽤 자주죠. 사장이 예의가 바르고 품질도 좋아서. 박철민의 말에 김정숙은 마음속으로 메모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복찜과 갈비찜, 각종 나물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음식만큼 따뜻하지 못했어요. 이런 좋은 자리인데. 윤미경이 아쉬운 듯 중얼거렸어요. 신부 어머니의 차림새가 계속 거슬렸거든요. 김정숙은 젓가락을 들며 상황을 차분히 관찰했어요. 상대방의 반응, 호텔의 분위기, 밖에서 들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수사망에 걸려들고 있었습니다. 박상훈과 이서영은 부모들의 어색한 대화를 들으며 걱정이 앞섰어요. 상견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 되는 걸까요? 진실은 아직 숨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 그 실체가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메인 코스가 올라왔어요. 전복찜에서 나는 고소한 향과 갈비찜의 달콤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을 둘러싼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박철민이 수저를 들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군인 집안에서는 시간 약속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10분, 20분 늦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질책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 김정숙이 사과하려 했지만 박철민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더 중요한 건 예의입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지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박철민의 시선이 김정숙의 청소복을 훑었어요. 경멸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윤미경이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지만 박철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군인입니다. 체면과 격식을 무엇보다 중시하죠. 그런데 이런 몰골로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버지, 음식부터 드시죠. 박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철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상훈아, 넌 아직 몰라. 군인 집안의 위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이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를 향한 모욕을 더 이상 참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께서 바쁜 일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바빠도 한계가 있어야지. 청소부하고 손님을 구분도 못하겠네. 박철민의 말이 도를 넘었어요. 윤미경이 호텔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청소 담당 구역이 어떻게 배정되나요? 손님 식사 공간하고 섞이면 위생상 문제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우리 부대 간부들은 이런 복장으로는 출입조차 불가능해요.
박철민이 계속 공격적으로 말했어요.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 때는 부대 시설도 이용하고 장성급 인사들도 초대하곤 하죠. 그런데 이런 차림으로는 어림도 없어. 김정숙은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견례가 뭔지 아세요? 두 집안이 평생 인연을 맺는 자리라고요. 박철민의 모욕이 절정에 달했어요. 이도연이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너무 심하신 게 아닙니까?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심해요? 이게 심한 말이에요? 군 기강이 뭔지 아십니까? 박철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연회실 전체에 그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실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호텔 직원의 사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정숙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밖을 보았어요. 민국방산이라고 쓰인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안에서 금속 부품들이 흩어져 나왔습니다. 시끄럽게. 직원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군. 박철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김정숙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떨어진 상자와 부품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저 업체 아세요? 김정숙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민국방산? 우리 부대 단골 납품업체죠. 사장하고도 친분이 있고. 박철민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친분이요? 가끔 이런 자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골프도 함께 치죠. 업무상 필요한 관계거든요. 박철민의 말에 김정숙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청소부를 사돈으로 모시겠다고요? 말이 됩니까? 박철민의 모욕이 극에 달했어요. 군인 집안 체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상견례 예법도 모르는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어요. 이서영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너무하세요. 어머니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너무해. 이게 너무한 거야? 현실을 직시해야지. 박철민의 목소리가 연회실을 가득 채웠어요. 김정숙은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한 듯한 자세였어요.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상견례는 이제 완전히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연회실 밖에서는 호텔 매니저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VIP 고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지만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연회실을 감쌌어요. 곧 모든 것이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식후 커피가 준비되는 동안 연회실 밖 복도가 부산해졌어요. 또각또각, 또각또각. 규칙적인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두 명의 젊은 장교가 한빛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급하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키가 큰 남자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단발머리의 여자 소위였습니다. 둘 다 정갈한 정복을 입고 긴장한 표를 지었어요. 여기가 맞습니까? 중이가 호텔 안내판을 확인하며 물었어요. 네, 확실합니다. 3층 다이아몬드 연회실이요. 소희가 손에 든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두 장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연회실 앞에 도착하자 잠시 멈춰서서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중위님. 둘은 정렬을 갖추고 연회실 문 앞에서 대기했어요. 연회실 안에서는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박철민이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어요. 아버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박상훈이 말리려 했지만 박철민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연애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복을 단정히 입은 두 장교가 당당하게 들어섰어요. 연애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장교들은 곧바로 김정숙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향해 정확한 각도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소장님, 중이의 또렷한 목소리가 연애실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연애실이 조용해졌어요. 윤미경이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거렸고 박철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장님? 박상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김정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청소복 차림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서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풍겨났어요. 등을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들어 올린 자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하기엔 부적절하다. 김정숙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명령조의 단호한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긴급사항이라서 즉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KJ 관련 사안인가? 김정숙이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중이가 대답했어요. 박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KJ는 그가 서류로만 접했던 신임 참모장의 암호명이었거든요. 몇 번인가 공문에서 본 적이 있는 코드였어요. 혹시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김정숙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리하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육군 소장 김정숙입니다. 연애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그리고 박 대령, 당신이 소속된 부대의 신임 참모장이기도 합니다. 김정숙의 말에 박철민이 휘청거렸어요.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윤미경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민국방산 관련 긴급 보고인가? 김정숙이 장교들에게 물었어요. 네, 소장님. 호텔 내부 수상한 물품 이동과 관련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중이가 답변했어요. 김정숙이 핸드폰을 꺼내 아까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것과 관련이 있나? 정확히 그것입니다, 소장님. 납품 일정과 맞지 않는 물품들이 은밀하게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설명했어요. 김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금까지의 온화한 신부 어머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 대령, 김정숙이 박철민을 불렀어요. 박철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섰어요. 네. 민국방산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정숙의 질문에 박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연애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제 김정숙이 완전한 주도권을 쥔 상황이었습니다. 이도형과 이서영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박상우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상견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용산 국방타워 25층 감찰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대형 모니터들이 늘어선 작전실에서는 분석관들이 컴퓨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대령 금융거래 내역 분석 완료했습니다. 감찰관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보고했어요. 김정숙은 단정한 군복을 입고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어제의 청소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최근 6개월간 민국방산 관련 의심 거래가 15건이네요. 호텔 이용 내역을 보시면 더욱 명확합니다. 감찰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컴퓨터 모니터에는 박철민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빛 호텔에서의 결제 기록이 유독 많았습니다.
개인 결제가 아니라 민국방산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된 게 대부분이군요. 맞습니다. 명백한 접대 수수죠. 김정숙이 빨간 펜으로 수상한 거래들을 표시했어요. 감찰팀은 밤새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민국방산과 박철민 사이의 금전거래, 통신 기록, 만남의 정황까지 세세하게 추적했습니다. 부대 차량 GPS 추적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른 감찰관이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대형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고 빨간 점들이 이동 경로를 표시했어요. 부대 차량이 민국방산 사무실과 한빛 호텔을 반복해서 오간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동한 기록이 있네요. 사적 용도로 군 차량을 사용한 거 맞습니다. 김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물증입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죠. 김정숙이 수사 개시 승인서에 서명했어요. 한편 박철민은 자택에서 초조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민국방산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흘러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감찰팀이 우리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서류들을 모두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철민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착각이. 아닙니다. 정식 영장을 가지고 왔어요. 압수수색 중이에요. 전화가 끊어지자 박철민은 주저앉았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윤미경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제 그 여자가, 그 청소부가 정말 소장이었다니. 박철민이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국방타워에서는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었어요. 군검찰에 영장 신청 완료했습니다. 합동수사단 구성도 승인받았고요. 김정숙 앞에 각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군납업체와 군 간부들 간의 조직적 유착으로 보입니다. 김정숙이 회의실에 모인 수사팀에게 말했어요. 방위사업 첨가도 연계해서 수사하겠습니다. 군사경찰단도 투입하고요. 수사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었어요. 박상우는 아버지로부터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상훈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박철민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박상우는 즉시 이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영아, 결혼은 당분간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 왜요? 상훈 오빠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서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까. 둘의 대화는 무거웠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국정감사실에서는 관련 부처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납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죠. 김정숙의 보고를 받은 고위 간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수사의 칼날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고 진실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민국방산 본사 앞에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섰어요. 합동수사단 요원들이 차에서 내려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수사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수사팀장이 경비실에 영장을 제시했어요. 민국방산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직원들이 건물 입구에서 발길을 멈춰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직원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수사관들이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민국방산 사장실에서는 중요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 보세요. 동일한 부품인데 납품 단가가 정가의 3배로 책정되어 있어요. 수사관이 계약서를 들고 동료에게 보여주었어요. 허위 시험 성적서도 여기 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서류들은 조작된 품질 검사 결과였어요. 이건 완전히 사기 행위네요. 수사관들이 증거품을 투명한 봉투에 담았어요. 같은 시간 박철민의 자택에도 수색이 들어갔어요. 영장 집행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사관들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윤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박철민은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예상했거든요. 서재에서는 민국 방산과 주고받은 각종 서류들이 발견되었어요. 이것들도 모두 증거품으로 압수하겠습니다. 골프장 이용권, 고급 식당 예약 확인서, 호텔 숙박권까지 접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국방타워 감찰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색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입니다. 감찰관이 목록을 읽어주었어요. 김정숙은 차분한 표정으로 보고를 들었어요. 계좌 동결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나? 박 대령과 부인 명의 모든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민국방산 법인 계좌와 대표이사 개인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에서는 긴급히 관련 계좌들의 거래를 중단시켰어요.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자산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군 수사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판사가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어요. 박철민은 결국 구속되었어요. 30년간 입었던 군복을 벗고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올라야 했습니다. 대령님, 후배 장교들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지켜봤어요. 윤미경도 조사를 받았어요. 민국방산에서 제공받은 각종 혜택들이 문제가 됐거든요. 호텔 VIP 멤버십과 포인트 적립 내역을 보면 모두 민국방산 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혀 몰랐다고 하셔도 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사관의 설명에 윤미경은 고개를 떨궜어요. 박상우는 부모의 구속 소식을 듣고 절망했어요. 서영아, 정말 죄송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괜찮아요, 상훈 오빠. 오빠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서영이 위로했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국방산은 방위사업 참여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10년간 모든 국방 관련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방위사업청에 통보였어요.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문을 닫는 건 아니겠죠? 직원들이 불안해했어요. 김정숙은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관련자들의 구속과 자산 동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재판 준비에 들어가죠. 정의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정숙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일이었지만 공적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신념이 더 컸어요. 군사법원 대법정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높은 천장에 걸린 태극기와 군기가 정의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인들과 관련자 가족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피고석에 앉은 박철민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평생 자랑스럽게 입었던 군복 대신 회색 수의를 입은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보였습니다. 피고인 박철민에 대한 공판을 개시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검찰관이 일어서서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직권남용죄, 수뢰후 부정처사죄, 군용물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내용이 읽히는 동안 박철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증거 제출이 시작되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한빛호텔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 7월 15일 촬영된 것입니다. 화면에는 박철민이 민국방산 김 사장과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피고인이 군 기밀이 포함된 입찰 정보를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검찰관의 설명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다음은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윤미경 명의 계좌로 들어온 거액의 입금 내역들이 공개되었어요. 이 돈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판사가 박철민에게 물었어요. 박철민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국방산에서 제공한 접대비 명목의 금액입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주었고 경쟁업체들이 불리하게 되도록 조작했습니다. 박철민의 고백이 법정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하급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대령님은 개인 행사에 부대 차량과 병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젊은 중위가 증언대에 서서 말했어요. 거부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셨어요. 휴일에도 민국방산 사무실로 공문을 전달하라고 시켰습니다. 여러 하급자들의 증언에 박철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GPS 추적 자료도 공개되었어요. 부대 차량이 민국방산 사무실과 한빛 호텔을 총 47회 왕복한 기록이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이동 경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대부분 주말이나 휴일에 이루어진 사적 이용이었습니다. 민국방산의 허위 납품 내역도 드러났어요. 정가 50만 원짜리 부품을 150만 원에 납품받았습니다. 그 차액 10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접대비와 리베이트로 사용되었습니다. 검찰관이 차근차근 범죄 사실을 입증해 나갔어요. 변호인이 최후 변론에 나섰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30년 군 복무의 공로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표정은 엄중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와 군에 대한 배신입니다. 판사가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군 기강을 해치고 국방 예산을 낭비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최종 선고가 내려졌어요. 피고인 박철민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합니다. 또한 군에서의 파면, 처분과 군인연금 삭감을 병가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울리자 박철민이 주저앉았어요. 윤미경도 민사상 책임을 졌어요. 부당이득 반환금 2억 원과 과태료 5천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민국방산은 더 큰 타격을 받았어요. 방위사업 참여 자격 10년 박탈과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합니다. 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되었어요. 김정숙은 판결문을 받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그녀에게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상훈과 이서영은 법원 앞 공원에서 만났어요. 서영아,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요. 두 사람은 결혼을 당분간 미루기로 했어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이서영의 따뜻한 말에 박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더 큰 부패를 막는 교훈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후 한빛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로비 한쪽 벽에는 새로운 운영 방침이 크게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호텔 운영을 위한 새로운 지침. 모든 군 관련 행사는 외부 감사 하에 진행됩니다. 호텔 매니저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특혜나 접대도 절대 금지입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해요. 직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정숙은 매달 한 번씩 민간인 복장으로 이곳을 점검했어요. 상견례 때처럼 평범한 차림으로 불시에 나타나 운영 실태를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소장님. 매니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거죠. 김정숙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군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국방부는 민간업체와의 접촉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군 간부는 업체 관계자와의 사적 만남을 사전 보고해야 한다. 접대나 선물 수수는 엄격히 금지한다. 전국의 모든 부대에 새로운 지침이 하달되었어요. 민국 방산이 있던 자리에는 정직한 중소기업들이 들어섰어요. 투명한 입찰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경쟁이 가능해졌어요. 새로 계약을 따낸 업체 대표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품질로 승부하는 시대가 왔네요. 박철민과 윤미경은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재산 대부분을 몰수당하고 남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상우는 부모의 죄책감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지른 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서영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어요. 어느 날 김정숙은 한빛호텔 창고를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상견례 날 입었던 청소복이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그 옷을 손으로 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이 옷의 역할도 끝났네요. 호텔 직원이 옆에서 말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좋은 교훈을 남겨주었어요. 김정숙이 청소복을 정중히 접어 넣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용산의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국방타워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시작해서 현장에서 끝내는 것. 그것이 김정숙의 일관된 원칙이었어요. 이도연은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당신이 옳은 일을 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었죠. 김정숙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빛호텔 복도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려 있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진실로, 권력이 아닌 원칙으로. 이 문구는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김정숙은 마지막으로 상견례를 했던 다이아몬드 연회실을 둘러봤어요. 그날의 모든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청소부로 무시당했던 순간부터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모든 과정이 정의로운 결말로 이어진 것에 대해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정의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김정숙이 혼잣말을 했어요. 상견례에서 받았던 모욕과 멸시도 이제는 의미 있는 기억이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의 일부였으니까요. 김정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연회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날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을 나섰어요. 바깥은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용산 거리를 걸으며 김정숙은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서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저녁에 뵐게요. 김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응, 우리 딸.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해줄게. 가족의 따뜻함이 모든 피로를 씻어주었어요. 국방타워로 돌아가는 길에 김정숙은 작은 공원에 들렀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치 지나간 시간들처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김정숙이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김정숙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갈 세상이 더욱 정의롭고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상훈과 이서영도 언젠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거예요. 시련을 겪었지만 그것이 두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거든요. 김정숙은 벤치에서 일어나 국방타워를 향해 걸었어요. 오늘도 정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상견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하지만 정의를 향한 김정숙의 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청소복을 입고 모욕을 당했던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은 앞으로도 그녀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 권력보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상견례 사건이 남긴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한빛 호텔에는 여전히 그날의 교훈을 새긴 표어가 걸려 있어요. 겉모습이 아닌 진실로, 권력이 아닌 원칙으로. 그리고 김정숙은 오늘도 어디선가 부정과 불의에 맞서고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상견례의 진실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에요. 김정숙이 국방타워에 도착했을 때 동료 장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소장님, 오늘 점검은 어떠셨어요? 많이 개선되었어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네요. 김정숙의 대답에 모든 이들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김정숙은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보고서를 펼쳤어요.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일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정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니까요.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김정숙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따뜻한 저녁 식사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받은 상처도 그 과정에서 느꼈던 분노도 이제는 모두 의미 있는 기억이 되었어요. 김정숙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오늘 하루도 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현장에서 시작해 현장에서 끝낸다. 이것이 김정숙의 변하지 않는 원칙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김정숙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은 소장의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아내로서의 자신을 보았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김정숙은 마트에 들렀어요. 가족들을 위한 저녁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상견례 사건이 끝난 지 이제 2달이 지났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교훈은 남았으며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어요. 1년이 지난 봄날 용산구 한 작은 카페에서 박상훈과 이서영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창 밖으로는 벚꽃잎이 하얗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정말 괜찮을까? 박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 안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되었잖아요. 이서영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박상훈은 지난 1년간 아버지의 죗값을 대신 치르며 살아왔어요.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게 사과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성실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일로 상처받으신 분들께 계속 죄송스러워요. 그건 상훈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는 오빠만의 길을 걸으면 돼요. 이서영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박철민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었어요. 매주 한 번씩 면회를 오는 아들에게 항상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상훈아,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서영이도 기다려주고 있고요. 박상훈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미경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과징금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호화로웠던 예전과는 달랐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윤미경이 식당 동료에게 말했어요. 돈으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한편 김정숙은 국방부 감찰실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소장님, 신고 접수 건수가 30% 증가했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죠. 김정숙의 개혁은 군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민국방산 자리에는 정직기업이라는 새로운 회사가 들어섰어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업체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경쟁이 시작되었어요. 정직기업 대표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품질과 신뢰로 승부합시다. 한빛호텔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달 시민감시단이 와서 운영 실태를 점검했고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투명 경영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손님들의 신뢰도 높아지고 매출도 오히려 늘었어요. 카페에서 박상훈이 반지 상자를 열었어요. 서영아, 다시 한번 청혼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네, 좋아요. 이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두 사람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도 깊어졌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소박하게 할까요? 그래요. 진정한 의미가 중요하죠. 두 사람은 화려한 상견례 대신 가족들끼리만 모이는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김정숙도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김정숙이 이도현에게 말했어요. 그렇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도현도 만족스러워했어요. 박상훈의 결혼식 날 작은 예식장에 양가 가족들이 모였어요. 1년 전에 그 화려했던 상견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숙은 평범한 정장을 입고 참석했어요. 청소복도 군복도 아닌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정숙이 박상훈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박상훈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김정숙의 말에 박상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김정숙은 한빛호텔을 다시 찾았어요. 1년 전 그 상견례가 벌어졌던 다이아몬드 연회실이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네요. 매니저가 감회 깊게 말했어요. 좋은 교훈을 얻었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김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회실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진실로, 권력이 아닌 원칙으로.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4년 상견례 사건을 기억하며. 김정숙은 그 글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정숙은 공원에 들렀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의는 때로 아픈 과정을 겪지만 결국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요.
혼잣말을 하며 김정숙은 일어섰어요. 집에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서영과 박상훈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1년 전 청소복을 입고 모욕을 당했던 그날의 기억은 이제 자랑스러운 추억이 되었어요. 정의를 실현한 값진 경험이었거든요. 김정숙은 집을 향해 걸었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상황에서든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상견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어요. 모든 사람이 제자리를 찾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